것들이 많은데요. 내년에는 이제 미중 무역 갈등이 아마 계속될 것 같고, 계속될 것 같죠? 내년에도. 미중 무역 갈등으로 해서 이제 올해 굉장히 우리도 많이 타격을 받거든요. 우리 경제 성장률도 2%가 안 될 것 같다라고, 3분기 경제 성장률이 0.4%라고 해서 2%다 합해서 이제 2%가 안 될 것 같다는 전망치가 많은데요.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죠. 11월 달에.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는지에 따라서. 근데 이제 요즘에 들리는 말로는 뉴욕 시장이 나온다는 말이 있어요. 뉴욕 시장이 전 세계 미국 부자 10위 안에 들어간 8위인가 그렇대. 재산이 67조래. 굉장하죠, 재산이. 그래서 트럼프가 자기는 부자니까 돈 안 벌어도 된다. 이런 말을 안 통한대. 이제 뉴욕 시장은 벌써 3번이나 뉴욕 시장을 했대요. 뉴욕에서는 인기가 엄청 많대. 또 자유당이라네. 이제 공화당이 아니고. 어쨌든 내년 이제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정말 세계가 달라질 수도 있겠죠. 이 시대는 정말 어쩔 수 없어. 그리고 내년에는 8월 달에 일본에 올림픽이 있어요. 벌써부터 삐걱삐걱 되는 올림픽이 있고요. 우리나라로 보면 이제 4.13 총선이 이제 내년에 있어서 총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이제 국가 변할 수도 있고 안 변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총선의 영향이 굉장히 클 것 같고 또 10월 달인가 이때 두바이 엑스포 국제 엑스포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것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라고 그래요. 그러나 이렇게 어쨌든 미중 무역 갈등 여파 또 세계 경제 성장의 둔화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좋아 보일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올해도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근데 정말 어떤 사람들은 올해 우리 경제가 완전히 폭망한다. 경제 위기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경제 이제 망한다 이제 우리 끝났다 이제. 아까 이제 이렇게 2019년, 조금 이따 2020년 예상 나올 건데요. 2018년도, 2019년 예상이 거의 80%, 90% 적중했어요. 2019년도에 유행하는 것들이 한 90%가 이렇게 적중이 됐거든요.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예측을 하더라도 무대포 예측은 과거에 하는 거고, 모를 때 하는 거고,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을 하는 것이 더 정확하지. 사실 우리 97년도도 많은 사람들이 위험을 예고했거든요. 경제학자들은. 어떤 신호들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신호들이 있었는데 정부에서 이제 무조건 다 잘랐죠. 정부에서 그런 거 없다라고 부정하고 정부에서 전혀 정책을 펴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죽어나간 것이죠. 이제 한번 정말 현재 우리 경제 상황이 어느 정도인가, 정말 위기인가, 아니면 안정권인가, 아니면 계속 떨어지고 있는가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은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4천억 달러라고 그래요. 4천억 달러. 이게 얼마만큼이냐면 세계에서 9번째로 많아요. 일본하고 중국이 엄청 많은데요. 뭐 거기는 3조 달러, 3조 달러, 4조 달러 이 정도 돼 중국하고. 그러니까 저 2000년도에서 20년 동안 계속 중국에서 제조업이 계속 미국에다 물건을 팔았잖아요. 달러를 엄청 많이 받아왔잖아. 그 달러가 쌓이고 쌓여서 3조 달러, 4조 달러가 엄청난 거예요, 미국이. 일본도 옛날 제조업이 좋았었던 데니까. 어쨌든 우리나라는 이제 4천억 달러면 IMF 시대 때 왜 그런 현상이 벌어졌냐면 우리나라에 겨우 40억 달러 있을까 말까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40억 달러밖에 없고 여러 가지 위험한 게 있는데 외부 투자자들이 다 돈을 빼가고 또 어음을 당장 돈 내라. 어음을 연장을 안 시켜주잖아, 외국에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97년 같은 그런 사태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환 위기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4천억 달러면 많은 편이에요. 그런데 이 외환을 많이 갖고 있는 건 꼭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일본 엔화가 안전자산이라고 그러거든요. 달러보다 더 안전자산으로 세계에서는 정평이 나 있어. 달러를 갖고 있는 게 더 안전하냐? 엔화를 갖고 있는 게 안전하냐? 할 때 엔화를 더 쳐줘요. 엔화가 거의 기축통화는 아닌데 그렇지만 세계에서는 원하는 1,000원, 2,000원 전혀
우리가 가져가면 해외에서는 쓰레기야 이거. 별로 별 효험이 없어. 근데 엔화는 안 그래요. 엔화 가치가 왜 이렇게 그 고평가돼 있고 안전자산이냐? 일본 사람들은 해외 투자를 엄청 많이 한 거예요. 일본에는 이제 자기네들 부채는 엄청 높거든요. 우리나라 부채는 140%밖에 아니 42%밖에 되잖아요. GDP 대비 42%밖에 안 돼. 근데 일본은 2.5배나 되거든요. 엄청나게 그 정부 부채가 많아. 그렇지만 일본 사람들이 해외에 투자한 건 엄청 많은 거예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해외 자산이 많으니까 만약 일본에 외환 위기가 생긴다. 그러면 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환율이 막 올라가. 우리나라가 지금 옛날에 900원대 환율에서 막 2,000원, 3,000원 막 올라갔었잖아. 그런데 어떻게 할 수가 없었잖아요. 만약에 일본 같은 상황이면 막 국내에서 환율이 올라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어떻게 하게 되냐면 외국의 이제 자산들이 갖고 있는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가 절호의 기회야. 일본인들한테는 팔아야지. 팔아서 갖고 들어오면 몇 프로나 슉 올라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1,100원대고 막 이러잖아요. 1,500원대다, 1,600원대다 이러면 외국에다 자산을 많이 투자를 해놨어 봐요. 이제 국민연금에서 지금 700조를 모아놓고 있잖아. 그 중에 한 30% 정도를 해외에 이제 안전자산으로 이렇게 투자를 해놔 봐요. 그러면 우리가 환율이 올라가. 그럼 어떻게 되냐? 저절로 그 30% 70조, 700조에 30% 얼마인가? 한 200조라고 해요. 200조가 300조가 되는 건 금방 돼. 한 10%만 올라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중에 오른 것만 팔아가지고 국내로 딱 들어오면 그냥 환율 위기가 저절로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해외 투자라는 거 사실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거예요. 개개인보다는 이제 국민연금이 많으니까 그걸 좀 해외에 투자하려면 국가가 안전하겠구만. 우리나라는 이제 외환 위기의 경험이 있어서 그냥 달러를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4천억 달러를 모아놓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일단은 외환 위기는 오기가 어려워요. 4천억 달러나 있으니까. 그 다음에 기업 부채율이 170% 정도 된다고 그래요. 적은 건 아니죠. 자기 총 자산 비중 170%나 되는 거는 뭐 엄청 기업에 이제 빚을 많이 지고 있는데요. IMF 때는 이제 450%, 뭐 600% 이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기업 부채가 많아가지고 그런 외환 위기가 오게 된 거고, 이게 이제 그 중에 750개, 상위 750개의 그룹만 따로 이렇게 보면 이렇게 기업 부채는 100%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OECD 평균 수준보다 좀 나은 거예요. 그래서 기업 부채율은로 봐도 그렇게 위기가 아니다 지금은. 또 세 번째는 실업률이 이제 3.4%면 비교적 건강한 거예요. 비교적 좋은 건 아니고요. 미국은 2몇 프로 막 이러고 있거든요. 그렇게 청년 실업률이 이제 대신에 좀 높아요. 7.1%막 이렇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10명 중에 1명은 놀고 있다. 이게 또 실업률, 우리나라 실업률은 잘못 계산한 게 많아요. 노량진에서는 지금 20만 명이 지금 공무원 준비하잖아요. 실업자일 거 아닐까요? 우리가 보면 실업자지. 실업자 아니에요. 취준생들은 실업자로 들어가지 않아요. 주부가 실업자일 거 아닐까요? 주부도 실업자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안 맞는 거죠, 그죠? 실업률이라는 게 좀 뭔가 안 맞지만 그래도 참고할 만한 사항인데요. 3.4%는 그래 나쁜 건 아니다, 실업률이. 그리고 국가 신용도, 이거는 중요한 거예요. 국가 신용도는 해외에서 뭐 무디스나 이런 데에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느냐. 우리나라가 IMF 때는 BAA라고 해서 굉장히 낮은, 지금보다 7단계나 낮았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AA2 등급이에요. AA2 등급. 이게 어느 정도냐면 최상위에서 세 번째, 최고 좋은 등급에서 세 번째라는 거예요. 일본하고 중국도 우리보다 두 계단 낮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더 일본보다 더 그 신용도가 좋은 거예요. 중국보다 신용도가 좋고 일본보다 신용도가 더 좋아. 사실은 우리가 알듯이 이렇게
그 베네수엘라 아니에요? 베네수엘라. 그리고 이제 또 그 정부 부채율 이거는 정말 건전한 거예요. 뭐 이제 참 다행인 게 정부에서 많이 해먹은 것 같아도 다행으로 많이 안 해먹었어. 정부에서 기업 부채는 많지만 정부 부채 GDP 대비 42.5%면 이게 OECD 국가 중에서도 상위 그룹이에요. IMF에서 뭐라고 하냐면 IMF는 이제 통합이금이잖아. 우리나라에게 권고하기를 좀 나라에서 돈 좀 풀어서 경제 부양 좀 해. 너네들은 좀 독일하고 어디는 좀 이렇게 나라에서 좀 돈을 풀어가지고 경기 부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라고 할 정도니까요. 그렇다고 뭐 정부에서 그 말 믿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어쨌든 이건 자랑스러운 거예요. 어느 세계에 가서도 우리 이 나라가 부채 비율이 이 정도다 하면 굉장히 이제 되게 높은 거예요. 재정이 건전하다는 거죠. 재정 건전성이 아주 좋고요. 또 우리나라는 외국인 투자 비율이 얼마나 되냐? 외국인 투자 비율. 점점 이제 90년대하고 2000년대랑 다르죠? 2000년대하고 2010년대랑 또 달라. 성장을 엄청 많이 했으니까. 2012년도, 2011년도에는 외국인 투자 비율이 30.6%였어요. 그 비용이 330조 원 정도 돼요. 2011년하고 지금 8년이 지났잖아? 8년이 지난 때는 33.6%예요. 556조 원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그 투자하기 좋은 곳에 수익이 되는 곳에 투자를 하잖아요. 우리가 위기가 되면 다 빠지겠죠. 97년에 다 빠졌잖아. 그래가지고 위기가 되는데 다 빠져서 지금은 오히려 더 몰려들고 있는 점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만 봐도 그래도 나쁘진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외국인 투자가 단기 투자가 아니라 이 중에 한 550조나 되는 많은 것 중에 대부분이 50% 정도가 장기 투자자예요. 장기 투자자들이 많다는 것이 안전한 거다. 또 그 다음에 기업 유보율이에요. 유보율이라는 것은 돈을 얼마 가지고 현금을 얼마나 갖고 있는 거예요. 쌓아놓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아까 부채율이 얼마큼 뭐 이렇게 170%였는데 또 왜 또 현금을 갖고 있는 건 왜 이렇게 또 많아? 좀 이해가 잘 안 돼. 아직 잘 몰라가지고. 근데 기업들이 현금을 엄청나게 많이 쌓아놓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30대 기업을 다 모아놓으면 830조 원이나 된대요. 30대 기업에다 그냥 이렇게 은행에다 쌓아놓는 돈이 830조 원이나 된대요. 굉장히 이제 이렇게 높은 것이죠. 그 외에 많은 기업까지 하면 1000조 원을 넘는다고 그래. 그래서 기업에 이제 이렇게 기업이 현금이 많아서 돈이 많아서 어지간히 큰 위험이 아니면 그런 대로 버텨낼 수 있는 굉장히 그 안정적인 것이죠. 근데 이제 8번째, GDP 성장률이 좀 우리 기대에 못 미치죠. 우리는 지금까지 1%대 경제 성장률을 해본 적이 없어요. IMF 때도 1%는 넘었어요. 제일 나쁠 때가 IMF 때인데 우리는 5%, 6%, 뭐 80년대 이런 때, 90년대 막 이랬잖아요. 3%대도 안 좋은 거라고 막 그러는데 지금 2%가 무너지게 생겼으니까 좀 힘들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세계적으로 놓고 보면 지금 저 유럽이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아는 유명한 나라들은 거의 대부분 1%대나 0에서 1%대예요. 마이너스가 아니면 다행인 거예요, 지금. 그래도 우리나라는 이렇게 2% 조금 안 되겠지만 어쨌든 성장을 2% 정도면 사실 1% 밑으로 내려가면 디플레이션이거든요, 이게. 디플레이션이면 이제 일본처럼 이제 저성장 체제로 들어가는 거야. 어떻게 됐든 2% 밑으로 내려가면 사실은 안 되는 거야, 사실은. 이건 좋은 게 아닌 거예요. 그래도 2%라도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은 베네수엘라처럼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장을 계속 해왔으니까. 그리고 이제 다행인 것은 SOC 투자를 많이 안 한 거예요. 건축, 건설. 과거에 이제 대통령들은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 어쨌든 이제
공사를 많이 해서 아파트를 많이 짓고 또 도로 4대강 이런 사업을 하고 그래서 성장률이 그래도 3%대, 4%대 막 이랬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을 안 하는데 이 정도면 어쩌면 뭐 나쁘진 않다고 봐야 되죠. 그리고 9번째, 개인 가처분 소득이에요. 개인 가처분 소득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실질적으로 우리 가게들에서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비용이에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비용이 사실은 늘어났어요. 평균적으로. 말로는 이제 경제가 어렵다, 쓸 돈이 없다 하지만 실질 개인 가처분 소득은 굉장히 많이 높아졌다. 마지막으로 이제 시가총액이에요. 이 시가총액을 과거에 2012년도 주식의 시가총액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2012년도는 1263조 원이었는데 지금 2019년은 1512조 원이에요. 거의 250조 원이나 늘었어요.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이 정도면 1263조 원에서 1512조, 250조나 늘었으니까 사실은 많이 이렇게 늘은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전 세계 13위라고 그럽니다.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런 지표들을 살펴보면 이렇게 우리 경제가 폭망한다. 내년에 무슨 큰 문제가 생긴다. 이것은 아닐 수 있다. 대신 이런 건 있을 수 있죠. 중국하고 미국하고 전쟁이 일어나. 이러면 우리나라는 이제 중국의 무역 비중과 미국의 무역 비중을 다 합하면 거의 뭐 50%에 육박을 해요. 일본까지 하면 이제 50%가 넘죠. 그런 것이 사실은 안 좋은 거예요. 그런 것이. 우리가 다른 유럽 시장과 동남아 시장 또 저쪽 아메리카 시장을 뚫고 더 이렇게 영역을 더 넓혀야 될 필요가 있겠죠. 올해는 어떤 것이 유행할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올해는 이제 김난도 교수가 마이티 마이스라고 그랬어요. 마이티. 10가지 트렌드를 항상 발표해요. 작년에는 피기드림이었고요. 돼지들의 꿈이었고, 작년에는 책을 뺄 때 피기드림에서 돼지들의 꿈 이래가지고 10가지 트렌드를 이제 예상을 했고, 올해는 마이티 마우스라고 해서 마이티는 이제 세다, 영웅이다 뭐 이런 거잖아요. 마이스라는 것은 쥐의 복수형이에요. 쥐의 복수형. 마우스 미키 마우스 미키 마우스 쥐잖아요. 마우스가 복수형은 마이스예요. 마우스들. 그러니까 쥐들 하면 마이스거든요. 마이티 마우스라는 것은 이제 첫 번째는 me and myself예요. 멀티 페르소나라고 해서 첫 번째 설명을 해줄게요. 멀티 페르소나가 뭔지. 페르소나는 게 가면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집트의 극장에서 사람들이 극단의 연기자들이 가면을 쓰고 이렇게 하는데 그 가면을 페르소나라고 그래요. 이렇게 이 시대는 멀티 페르소나가 이제 2020년에는 유명해질 거다. 뭐 이런 거 하고 또 이제 이미디어트 satisfactions. 영어가 안 돼.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라스트 핏 이코노미라고 해가지고 이게 두 번째고요. 이 맨 앞자를 따서 MIGHTY 그리고 MICE 이래가지고 이제 마이트 마이스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럼 하나하나를 볼까요? 처음에 멀티 페르소나 정체성의 다양화예요. 여러분들 SNS 하죠? 밴드도 하죠? 밴드는 하잖아. 그래도 황룡사 들어오려면 황룡사 보려면 밴드는 해야 돼. 그래도 여러분들 계정은 하나죠? 하나라는 게 벌써 구시대야 이게. 페이스북이나 이제 인스타를 요즘에 많이 하거든 아이들은. 인스타를 많이 하면 인스타하고 인싸하고 좀 다른 거예요. 이제 인싸라는 것은 이렇게 적극적이고 주도적이고 이제 그 학교 인싸야 이러면 이제 킴 먹는다 이거거든요. 짱이라 옛날 말로 짱이야 이제 걔들 중에 어쨌든 적극적 활동을 하는 게 이제
인싸라고 그래요. 인싸. 인스타는 이제 이렇게 페이스북 같은 SNS고요. 인스타나 이제 페이스북에 계정이 여러 개인 거야. 내가 취업을 했어요. 요즘에는 이제 직장에서 당신의 SNS 계정을 쓰세요라고 하면 써줘요. 이렇게 회사용 SNS, 개인용 SNS. 또 하나 더 쓰기도 해. 이제 남에게 보여주는 SNS가 있는 거고요. 페이스북 계정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나의 이제 어떤 나 일상생활을 이제 친구들하고 공유하는 이게 있는 거고. 또 나의 내밀한. 나는 뭘 좋아해. 뭐 이렇게 뭐 있잖아. 변태적인 거 있을 수도 있잖아. 어떤 자기만의 남한테 드러나기 싫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뒷계정이라고 하는데 이런 뒷계정 이제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처럼 그리고 이제 요즘 젊은이들은 신기하게 출근한다고 이렇게 이제 아침에 출근을 막 가방 메고 출근해. 이제 엘리베이터에 딱 만났어. 부장님 딱 만났어. 인사를 안 해. 아는 척도 안 해. 왜냐면 아직 9시가 안 됐거든. 아직 공간에 들어가지 않은 회사에 들어가지 않은 거야. 엘리베이터잖아. 그래서 이제 회사에 딱 들어가서 9시가 되면 그때부터 이제 인사 잘하고 어이구 부장님, 어이구 사장님 이러면서 그리고 이제 저녁에 한 5시쯤 되면 이제 부장님이 오늘 저녁에 뭐 이렇게 이제 이렇게 그 회식을 어쩌고저쩌고 하면 그러면 저 일 있습니다. 땡 하면 쿵 가버리고 회식 같은 거 안 하고. 그런데 이제 회사에서는 얌전하게 이제 근무 잘하고 하는데 퇴근하고 나서는 완전 인싸가 되는 거야 이제. 인싸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가면은 이제 회사에서는 얌전한데 그 유튜브 보면은 다 벗고 난리야 막. 유튜브 보면은 얼마나 춤을 얼마나 잘 추는지 썰을 얼마나 잘 푸는지 뭐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이게 다양한 거예요. 이제 인격이 여러 개의 인격. 그래서 페르소나를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불자들이 그래야 되거든요. 이 자유자재로 와야 되는 거죠. 우리가 금강경을 왜 배워요? 금강경을 배운다는 것은 바로 상을 내려놓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는 모두 다 각자의 페르소나를 쓰고 있어요. 가면을 쓰고 있어. 집에 가면 누구의 아버지, 또 누구의 어머니, 또 누구의 아들, 또 저렴의 신도, 또 뭐 친구들 만나면 개중에 뭐 이런 거, 또 후배랑 있으면 후배랑 이런 거, 그 각자마다 목욕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각자마다 이제 뭐 이렇게 공간이나 지위나 역할에 따라서 각자만의 가면으로 이렇게 쓰고 활동을 하거든요. 이것이 자유로워야지 생활하기가 편해요. 이것이 자유롭지 않으면 소리 듣죠. 잔소리 듣고 군소리 듣고 불만 불평 듣고 심지어 차별대우 당하고 이렇게 좀 억눌림 당하고 막 당해. 그러다가 이제 조커가 되는 거예요. 조커 뭐예요? 조커. 그거 있잖아요. 그 조커 말고 있잖아요. 그 배트맨의 조커 있어요. 그 배트맨의 악역으로 나오는 이번에 지금 영화 하고 있어요. 좀 대중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조커가 지금 500만 명 돌파했나? 며칠 전에 400만 명 돌파했다고 그랬는데 그 영화 굉장히 우울하고 막 이러거든요. 사실 그 배트맨의 악역으로 나왔기 때문에 악역으로 굉장히 유명한 조커예요. 악역이니까 이상한 변태거든요, 정말. 근데 어떻게 변태가 됐는지 그거를 이제 이렇게 쭉 이렇게 영화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암울해, 막 이렇게 되게 어두워. 그런데도 이제 이렇게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되나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흥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우리 사회가 암울하다는 걸 수도 있지만 사람의 이해 폭이 넓어졌다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조커가 이렇게 이제 이걸 페르소나를 잘못 쓰게 되면 사람들한테 따돌림 당하게 되고 왕따 당하게 되고 차별되게 당하게 되고 무시당. 그러니까 조커가 계속 무시당했거든요. 엄청 무시 많이 당했어. 이 사람한테 무시, 저 사람한테 무시. 나중에 다 맨날 죽이다가 한 사람 살려주거든요. 왜 살려주냐면 나한테 잘해줬잖아. 네가 나한테 잘해줬잖아. 계속 걔만 살려주고 전부 다 죽여. 그러면
얼마나 그 사회에 당한 게 많으면 그러겠어요. 어쨌든 지금 우리는 계속 써왔지만 지금 현재 그 우리가 뜨고 있는 2020년도도 이런 페르소나, 멀티 페르소나 이런 것들이 유명하게 계속해서 하게 될 거다. 그래서 소비 형태도 굉장히 변하게 돼요. 이렇게 어디 가서 최저가로 뭔가를 사고 최저로 음식을 먹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제일 비싼 거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코스 요리 시켜 먹기도 하고 정말 싸게 아낄 땐 되게 아끼지만 또 어느 공간에 가서는 엄청 비싼 걸 또 이제 주문해서 하기도 하고 그냥 허름허름한 거 입고 있다가 어느 때는 명품 딱 빼입고 이렇게 하고 이것도 이제 역시 다양한 이제 그 멀티 페르소나적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죠. 남자 성별을 떠난 젠더 프리 트렌드로 이어지게 되고 막 지금도 많이 그러고 있죠. 지금도 연예인들이 이제 예능에서 여자 옷을 입고 막 나오고 많이 나오고 그러잖아. 소비 형태도 그렇게 다양하게 바뀌고 SNS마다 다른 인격을 포스팅하는 그런 걸 보면 자칫하다간 정체성의 기반이 흔들릴 수도 있지만 뭐 어쨌든 사람의 능력은 칼융이 그랬거든요. 1000개의 페르소나가 있다고 사람에게는. 사람은 무한히 많은 다중 인격을 가질 수가 있죠. 근데 그 다중 인격 장애라는 것은 내가 그런 행동을 하고도 하는 걸 모르는 게 다중 인격 장애고 그걸 잘 할 수 있으면 잘 소화해낼 수 있으면 유능한 것이라 할 수가 있겠죠. 젊은 애들이 굉장히 유능해지는 것도 이런 멀티 페르소나적 요소가 더 좋아져서 그럴 수도 있어요. 자, 라스트 피드 이코노미 이런 건 이제 배송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동하고 배송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구매 여정, 이동과 여정 이런 것들에 대한 만족감이요. 뭐 새벽 배송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주문을 하면 주문을 해서 왜 이제 그 가구 중에 제일 이케아 가구를 많이 선호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우리는 울산에 이케아가 없지만 가서 이제 사잖아요. 그러면 조립이 안 된 상태야. 그래서 그걸 골라와서 자기가 직접 조립을 해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딱 상품을 만들어내. 자기가 직접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구매할 때 내 것으로 이제 하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언박싱 해가지고 배송이 왔어요. 이렇게 딱 열어. 그게 이제 이렇게 설레고 이러잖아. 딱 열 때 이 안에 뭐 들어있나. 안 설레요, 그때? 뭐, 내가 정말 필요한 거 살 때는 궁금하잖아. 그래서 이제 박싱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박스 안에 뭐가 들어있나도. 그래서 요즘에는 박스 안에도 굉장히 고급화는 기업들이 그런 전략을 쓴다니까요. 그래서 유튜브 중에 언박싱 하는 것만 하는 게 있어. 애들이 보면 박스를 푸는 것을 직접 해가지고 하고 또 후기들 보면 사용 후기 보면 언박싱 한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유명하고 앞으로 이제 2020년에도 역시 계속해서 이제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그리고 이제 구매 여정 이제 여정과 그리고 이제 그 좀 편의성, 올인 빌리지라고 해가지고 모든 게 10분 이내에 다 이제 있어야 된다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그 슬리퍼를 신고 이렇게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다 선호한다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페어플레어라고 해서 공정하고 올바른 것에 대한 욕구가 올해 트렌드가 내년에 트렌드가 될 것이다. 이제 작년에 올해가 이제 조국 교수의 자녀 뭐 이런 것들 하고 또 시험지 유출 이런 것들이 있었고 순위 조작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예민해져 있어서 공정한 걸 더 추구하는. 근데 사실 꼭 그런 건 아닌데요. 뭐 이렇게 이런 것은 뭐 잘 끼워놓은 것 같아. 공정하게 되는 건 좋잖아요. 앞으로 2020년이 얼마나 공정해질지 모르겠는데 뭐 검찰이 하는 거 보면 전혀 공정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스트림 서브 이거는 중요해요.
스트리밍 라이프 해가지고. 네 번째, 우리는 이제 이렇게 저는 그 CD를 사 모았던 적이 있었고요. 또 뭘 이렇게 CD뿐만 아니라 뭘 사 먹으려고 하는 이런 게 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영화 같은 것도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또 이렇게 좋은 다큐멘터리 이런 것들을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소장해 놓고 나중에 봐야지. 그래서 나한테 CD나 이제 DVD 이런 게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게 이제 바로 소장하는, 소유하는 거고, 지금은 스트리밍이에요. 스트리밍이라는 걸 흐른다는 거거든요. 나는 게임을 잘 안 해봐서 모르는데, 이제 게임을 하는 애들은 컴퓨터 사양이 굉장히 좋아야 되거든요. 왜 좋아야 되냐면,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컴퓨터 사양을 기반으로 해서 게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사양해야 돼. 이게 이제 다운로드 한 상태에서 해야 되니까 그래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스트리밍이라고 해서 지금 뭐 이렇게 음악도 여러분들 그냥 카카오 뮤직, 멜론 이런 데서 음악 듣잖아요. 스트리밍 한다는 거거든요. 넷플릭스 많이 하죠? 케이블 TV 나오잖아요. 케이블 TV. 요즘에는 사잖아, 영화. 몇천 원에 이렇게 사고. 심프로까지 뭐 만 원에, 뭐 11,000원에. 극장보다 더 비싸, 11,000원. 안 봐요, 그거. 너무 비싸가지고. 이게 스트리밍 서비스라고 하는 거예요. 다운을 받지 않아도 그냥 이제 플랫폼 회사가 있고, 그걸 플랫폼 회사라고 그래요. 플랫폼 회사가 있고, 그걸 이제 받는 거죠. 요즘에는 옛날 드라마까지 다 볼 수 있어요. 내가 좋아했던 드라마, 보고 싶었던 드라마까지 다 볼 수 있죠. 이게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라 할 수 있고요. 요즘에 뜨는 게 넷플릭스가 이제 굉장히 많이 유행을 했고, 올해 많이 유행했죠, 넷플릭스. 이 중에서 넷플릭스 집에다 보는 사람 있죠? 보라는 게 아니고, 그만큼 많이 확산이 됐고, 앞으로는 이제 넷플릭스보다는 이제 그 디즈니하고 애플이 지금 이쪽 사업으로 뛰어들었거든요. 그래서 디즈니가 뛰어들면 달라요. 상황이 다르게 되는 거야. 왜냐하면 마블 시리즈가 있잖아. 마블 시리즈를 이걸 넷플릭스도 안 준다고 그러거든. 마블을 매니아가 많아서 마블을 넷플릭스에서 그걸 플레이를 안 시키면 떨어지는, 디즈니로 옮겨가는 건 엄청나게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런 스트리밍 라이프가 올해도 2020년에도 굉장할 거다. 그래서 앞으로 소유의 종말 시대다. 자전거도 카카오 바이크 있잖아요. 그걸 빌리기도 하고, 앞으로 이제 차량도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제주도 가면 렌트 하잖아요. 지금은 앞으로는 이제 굳이 가서 렌트하지 않고 차가 오게 될 거거든요. AI 이거 이제 자율주행 이렇게 되면, 그리고 차도 소유하지 않고 집도 역시 마찬가지로 점점 소유하지 않게 되죠. 이게 이제 노마드 라이프라는 그런 게, 노마드라는 것은 유목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정착하지 않는 생활, 노마드. 기억해 두세요. 그냥 알고 있으세요. 들어보기라도 하면 돼. 노마드라는 건 유목민을 말하는 거예요. 생활이 노마드 라이프적으로. 이게 정말 나는 이런 사회가 이제 비구적 사회다. 이제 불교적 사회잖아. 소유하지 않고 그냥 경험하는 걸로 소유의 종말 시대에 온다라는 거예요. 경험하기만 하면 돼라고. 근데 이게 꼭 이렇게 꼭 즐거운 소리는 아니죠. 없어서 소유하지 않는 것도 있으니까, 하도 없으니까 쓰고 싶은 건 많고. 밀레니얼 시대라는 게 참 우울한 게, 지금 이제 밀레니얼 세대가 아까 90년대, 80년대, 90년대라고 전에 얘기를 늘 했죠. 이 시대가 최초로 무엇이 최초냐면 아버지보다 가난한 시대예요. 아버지보다 가난한. 우리는 지금까지 그걸 경험하지 않았었어. 계속 아버지보다는 아들이 더 부자였는데, 여러분들 때까지는 80년대, 90년대 부모보다 자식이 더 가난한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잘할 때는 무엇이든지 다 누렸다는 거야. 이제 그 해외도 갔다 올 수도 있는 거고, 뭐 이제 최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장난감도 로봇 장난감 비싼 거 20만 원, 30만 원 장난감짜리 쓰고 막 이제 그리고 뭐 학습 도구들도 굉장히 비싼 거 쓰고 막 이렇게 하다가 사회에 나갔는데, 20대 후반이 돼서 사회에 나갔는데, 근데 돈 벌리는 것은 한계가 있고 200만 원, 300만 원이고, 쓸 때는 자기가 누리면서 부모한테 이렇게 누린 게 있잖아. 그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스트리밍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해운대의 최고 좋은 호텔, 최고 좋은 아파트, 해운대 최고 좋은 아파트 한번 살아보고 싶잖아. 그럼 거금을 들여서 비록 한 달 월급, 두 달 월급이라도 쓰는 거예요. 사진 않고 스트리밍 한다는 거예요. 스트리밍. 사실 우리는 스트리밍은 뭐 이렇게 많이 해왔어요. 그 스트리밍 확대될 뿐이지 앞으로 굉장히 많이 확대될 거예요. 이렇게 기업의 유형이 바뀔 정도로 지금 그렇잖아요. 클라우드라는 MS가 빌 게이츠 회사 있잖아요. MS가 경영을 놓은 지 한 20년 되는데 20년 동안 MS가 계속 이제 그 애플에 밀리고 뭐 이제 구글에 밀리고 그 아마존에 밀리고 계속 밀렸거든요. 그래서 빌 게이츠가 세계 최고 부자였었잖아. 근데 그 회사가 계속 밀려서 자 저러다 MS 없어지는 거 아니야? 윈도우 오피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시 또 떠가지고 지금 세계 시가총액 1위예요. 다시 1위 탈환했어 다시. 그게 이제 바로 클라우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클라우드라든지 플랫폼 역할을 막 한 거죠. 윈도우 같은 것도 이제 그전에 막 팔기만 했는데 지금은 다른 방법으로 막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구글도 플랫폼적 이제 그런 거죠. 아마존도 플랫폼으로 이제 하려고 그러죠. 그리고 애플까지도 플랫폼으로 나가겠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스트리밍 한다라는 것이 이제 그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나라 기업이 살아가려면 스트리밍으로 많이 밀고 나가야지 안 그러면 제조업만 가지고는 힘들 거예요. 그 다음에 초개인화 기술, 빅데이터를 수집 분석해서 1대1 소비자에게 딱 맞는 핀셋 딱 해가지고 이제 그전에는 그냥 이렇게 대충 이럴 것이다. 여러분들은 이제 그 SNS를 해보면 알아요. 저는 페이스북을 많이 하는데 내가 이걸 하나 딱 샀어.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페이스북에 뜨는 광고가 다 저런 거야. 이제 쭉 하고 카메라 쭉 하고 내가 구매했던 걸로 쭉 다 바뀌어요. 빅데이터를 활용하다 보니까 구매한 게 달라요. 유튜브를 보잖아요. 그래서 내가 보고 있다가 다른 사람한테 줘. 아니 다른 사람 거 유튜브를 또 보고 이제 아들이 유튜브 하고 있는 걸 딱 가서 보면 전혀 다른 거예요. 이제 보면 개념이 왜냐하면 나는 이제 주로 강의를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내 유튜브는 강의 위주로 슉 채워져 있어. 왜냐하면 빅데이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렇게 다음에 뜨는 것이 저절로 그렇게 떠요. 만약에 내가 노래만 계속 듣잖아요? 그럼 노래가 계속 떠요. 내가 약간 진보적이잖아요, 생각이. 그러면 이제 뜨는 것이 계속 김어준 뭐 이렇게 뜨고 유시민 계속 뜨고 뭐 이렇게 그런 것만 계속 떠 보면 이제 그런데 그 반대로 이제 이렇게 그 보수적인 사람은 신의 한수 뭐 이런 것도 뭐그 김광 목사 뭐 이런 것도 계속 이제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빅데이터로 활용해서 핀셋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편중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내 생각만 나랑 관계된 것만 계속 올라오니까. 그래서 장단점이 있으나 어쨌든 기업이 살아가는 방식이죠. 적은 돈을 들어서 많은 효과를 얻으려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그 사람한테 초개인화 기술. 그리고 이제 팬슈머라고 했어요. 슈머라는 건 컨슈머, 팬 플러스 컨슈머가 합성된 거예요. 컨슈머라는 것은 이제 소비자를 컨슈머라고 그래. 팬이라는 것은 알잖아요, 여러분. 누구누구의 팬이다 할 때. 팬슈머는 이제 직접 참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뭐 누구의 팬이다, BTS의 팬이다 이러면 BTS 크라우드 펀딩 해가지고 거기에 BTS에 내가 직접 투자를 하고 BTS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참여하고 누르려고 하고 따라가고 막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영화를 만들어도 이 클라우드 펀딩 이래가지고 내가 직접 거기에 이제 펀딩에 참여해서 영화를 또 음악을 만들어내는 이런 컨슈머라고 그래야 되죠. 신종 소비 패턴이라 할 수 있어요. 내가 이제 동시에 적극적인 지지하고 또 구매하지만 동시에 간섭과 견제까지 하는 내가 이제 이렇게 하는 이런 걸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만들어내는 걸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7번째 특화 생존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아까 이제 이렇게 빅데이터를 활용한
초개인화 기술하고 비슷한 거라 할 수가 있어요. 특정 고객에게 올인하는 특화 전략, 또 욜로족, 욜로라는 걸 이제 많이 알죠. 이제는 욜로라는 말이 처음에 들었을 때는 뭐 이런 게 있나 하지만 지금은 욜로라는 말을 대충 다 이해할 거야. 또 딩패 쪽이라고 했어요. 딩패 쪽이 뭐냐면 딩크족이라고 해서 결혼 안 하는 사람, 아니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 남녀가 결혼했는데 아이를 낳지 않으면 딩크족이라고 그래. 그런데 거기다 개까지 키워. 그럼 딩패 쪽이라고 그래. 어이구 뭐 힘들어. 이거 외운다고 내가 한참 걸렸어. 그런 이제 이런 사람 이런 것들을 겨냥해서 그 상품을 만들고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기업을 하는 그런 것들이 특화 생존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살아남는 건 살아남고 죽는 건 죽고 그래서 적자 생존이 아닌 특화 생존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여덟 번째는 이제 한 세대 58세대 5060을 58세대라고 얘기를 해. 58년 개띠잖아, 개띠. 58년 개띠가 5060을 대표하는가 봐. 어쨌든 59년이나 57년은 기분 나쁠 수 있죠. 왜 맨날 58년만 나와? 나는 59년, 나는 57년인데 58년이 그 시대를 대표하는 지금 은퇴하는 세대를 대표하는 60대, 50대, 60대, 50대 후반, 60대를 대표하는 게 58년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 58세대. 이제 보석 중에 58이라고 있는가 봐. 이제 그 58이 화려하고 어쩌고저쩌고 막 그래서 글도 갖다 붙이는데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제 보면 이 트렌드라는 게 이 책에서 책이 문화를 만들고 있다니까 지금 대한민국 문화를 주도하고 있다니까 이 책이 신기하게 58세대라는 것을 만들어냈잖아.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쓰니까 더 많이 알게 되는 거잖아요. 58세대 28%를 차지하는 5060 시대의 활약. 이제 여러분들 세대 60 전후된 사람들은 이 구매력도 있고요. 씀씀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보다 좀 나이가 많은 분들은 계속 저축만 하고 뭘 애들만을 위해서 살았지만 50대, 60대 분들은 나를 위해서도 많이 사는 사람이에요. 나를 위해서도. 그래서 이들이 은퇴를 하는데 그냥 은퇴한 게 아니라 신기하게 이들이 유튜버가 많아. 뭐 유튜브 보는 사람이 20대를 초월했어. 보는 시간이 보면 5060 세대가 훨씬 이렇게 SNS 활용을 더 많이 해요. 시간이 많아서 그런가? 시간이 많아서 유튜브 활동들을 훨씬 더 많이 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 밀레니얼 세대하고 소비 패턴이 비슷한 이런 게 있다네요. 그 텔레비에서도 보면 미스트롯 많이 했잖아. 그러니까 텔레비에서도 5060 세대를 겨냥해서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어요. 보면 그 58세대가 이제 여전히 2020년에 계속 뜰 거다. 본래 이제 그 프리미엄을 이제 편리한 것이 프리미엄이다. 9번째, 편리한 것이 프리미엄이다. 이렇게 한 20년, 30년 전만 해도 요양원은 산속에 있어야 된다 이러셨잖아요, 그죠? 요양원은 산속에 있어야 되고 전원주택 뭐 이러면서 이제 나중에 우리 그 은퇴하고 나면 전원에 가서 이렇게 친환경적인 공기 좋은 곳에서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 거야라고 그렇게 생각을 20년 전에는 많이 했죠. 근데 지금은 현실이 뭐예요? 그 전원주택 가면 개고생이죠. 가서 밭일해야 되고 뭐 톱밥 갖고 해야 되고 맨날 농사일을 이제 은퇴하고 쉬는 게 아니라 일을 더 많이 하겠대. 시골에 가가지고 더 많이. 그리고 이제 밤에 되면 꼼꼼한 거예요. 이렇게 도시에 살다가 이렇게 가니까. 그래 이제 그 지금은 이제 그 편리한 것이 프리미엄이다. 그래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슬리퍼 신고 잠깐은 갔다 오고 여기 주상복합 있잖아요. 주상복 여기 조금만 걸으면 영화관 있죠. 바로 앞에 편의점 있죠. 편의점이 있는 곳에 살아야 된대 요즘 사람들은. 편의점하고 멀리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그런 것이 이제 편리한 것이 프리미엄이다라는. 유튜브 같은 것도 프리미엄 서비스가 있어요.
광고 귀찮잖아 이거 계속 보는 거. 광고 안 보고 그냥 가는 서비스가 있어. 그거 많이 이용하거든요. 광고 보기 싫어가지고. 그래, 그런 요즘엔 사람들이 편리한 것을 좋아하고 2020년대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래서 삼신 가전이 여전히 인기가 될 거다. 로봇 청소기, 식기, 세척기, 의류 건조기가 여전히 2020년도에도 인기가 많을 거다. 자, 이런 걸 보게 되면 나도 하나 사볼까? 왜 이것이 이제 필요한 이것을 좋아하는 게 이게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로봇 청소가 시간이 많이 들어가죠. 또 건조가 이제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식기 설거지가 이제 의외로 짜증나면서 시간이 들어가 이런 거잖아 보면. 그래서 이것들을 해결을 하면 다른 여가 생활을 더 많이 즐길 수 있다. 다른 걸 더 유튜브를 한 번 더 찍을 수 있다. 뭐 그렇잖아. 그런 걸 그래서 이제 이걸 다 하려고 하는 이런 거예요. 자, 이번 10번째는 업글인간. 자, 없는 말들을 참 많이 만들어내요. 편리니엄하고 뭐 이렇게 업글인간하고 뭐 이런 것들 많이 만들어내는데 뭐 이렇게 업글인간 같은 건 굉장히 좋죠. 이런 걸 넣어줬다라는 게 참 고맙죠. 무엇을 업글시키냐면 이제 취미, 내 몸, 내 몸짱 되기 위해서 몸 그리고 취미 그리고 지식 같은 걸 업글시키려고 요즘 사람들이 이제 성장하고 싶다. 이제 자기 자신을 업그레이드하고 싶다는 욕구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행지에서 요리 같은 것도 배우고 여행지에서 뭘 또 배우고 막 이런 것들을 하고요. 그리고 북클럽 내가 이렇게 북클럽을 하려고 하는 것도 뭐 이렇게 이런 거랑 관계 있는 거죠.